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좀 연결을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법률행위는 일단 뭐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죠?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고, 그래서 뜻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거 생각나시죠?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즉,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의혹한 대로. 그러니까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줘야 되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요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 생각나십니까? 세 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다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거 갖춰야 되고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 순서대로 잘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네 가지가 뭐죠? 확가, 적사이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가능,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배운 게 요 내용입니다. 확가, 적사 요 내용이에요. 자, 먼저 복수. 자,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이행기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죠? 계약 체결시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게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 대신 틀리지 말아야 될 게 불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입니다. 성립 당시. 자, 그 다음에 적법상에서 두 가지 배웠어요. 단속법규, 효력법규 배웠죠. 그래서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다. 무슨 법규? 단속법규. 그 다음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이게 뭐죠? 효력법규. 그럼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그냥 유효.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도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게 이제 사회적 타당성인데 맨 처음 이제 법조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회적 타당성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자, 103조죠. 16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면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 내용이 있어요. 자, 일단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기타 동그라미 해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서 그 기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내용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요. 조문을 읽어보고 그 조문의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걸 조문 파악이라고 그래요. 조문 파악. 그럼 조문 파악 해봅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에요? 사회 질서가 높은 개념이에요? 기타 뒤에 있는 게 높은 개념이죠. 사회 질서 이게 높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게 상위 개념. 그 다음 선량한 풍속은 그의 한 예시예요. 예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법률행위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죠. 그게 요겁니다. 목적이란 단어하고 내용이란 단어는 같아요. 그다음 법률행위의 목적 이퀄 법률행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로 한다라고 딱 끝나죠. 자, 근데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지만 비기니 표시라는 게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돼요. 근데 그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효로 한다라고 딱 끝나니까 이 경우에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에다 직접 써봐요. 선량한 풍속 밑에다가 예시 이렇게 쓰시고, 사회질서 밑에다가 상위 개념, 그다음 내용 밑에다가 목적, 그다음 무효 밑에다가 절대적 무효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쓰시고 여기까지. 쓸 때까지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쓰세요. 자, 간단하게 쓰시고, 자, 그다음 보면 빨리 쓰시고, 제가 쓰라면 쓰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103조는 앞만 읽어봐도 뭐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뭐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일반 조항이라고 그럽니다. 조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걸 일반 조항 또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백지 조항, 그럼 조문 중에 이런 게 왕이다 그래서 제왕 조항 이렇게도 불러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일반 조항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설과 판례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그 유형들을 만들어 줬어요. 자, 앞으로 이제 이 과정 이제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들어갈 때 구체적인 유형들을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전체 이제 아주 기본 베이스를 닦는 단계죠. 그래서 일단 유형에 이제 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여기 들어가요. 그다음에 기타 행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필요한 건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유형에서 그럼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게 무슨 뜻이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다 얘 가지고 보죠. 자, 이제 갑하고 을이 부부지간이에요. 갑하고 을이 여기가 이제 남편, 을이 이제 법률상 처예요. 근데 갑이 이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란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이건 이제 민법적으로는 이제 첩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병이란 여자의 이름이 이제 첩이에요. 첩.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자, 그럼 첩계약에 기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넘겨줬어요. 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첩계약의 대가로 뭐 선물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건물 증여 계약을 대표적으로 예로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첩계약은 이건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죠. 그러니까 요 첩계약을 유효하게 만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죠.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첩계약은 이제 사회질서에 반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그럽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니까 요 첩계약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다만 요 본처가 을이라는 사람이 요 첩계약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해줬어요. 첩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이 첩계약이 유효하게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무효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처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첩계약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언제나 무효입니다. 본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 그 다음 요 두 사람 사이에 자가 하나 태어났어요. 정이라는 이제 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요 병하고 자 사이에는 이제 모자 관계가 당연히 있죠. 근데 요 갑하고 정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 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남이라 그랬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요 정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 정은 또 자가 아니니까 갑이 죽어도 정이라는 사람이 상속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친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걸 받으려면 부자관계가 창설이 돼야 돼요. 부자관계가. 그러니까 부자관계를 창설해 주는 방법은 갑 쪽에서 이 애가 내 애다라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인지라는 겁니다. 부가 혼인 외의 자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걸, 이걸 인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인지 신고가 이루어지면 자가 출생한 때에 소급해서 부자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돼야만 친권 행사할 수 있고 인지가 돼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첩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무효인데 요 병하고 정을 내가 본처와 이혼하게 되면 또는 본처가 사망하게 되면 호적에 올려주겠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렇게 입적에 관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 첩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무효죠. 근데 입적에 관한 약정도
첩계약의 일부, 부수적인 내용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역시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사안 중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겁니다. 갑이 이제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제 가정으로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네, 첩계약은 무효고 입적계약이나 약정도 역시 무효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이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제 돌아오려고 보니까 요 병도 불쌍하고 정도 불쌍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첩계약 이런 건 이제 불법의 세계로 불법의 세계에 있을 때 체결한 계약이지만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건 합법의 세계로 돌아오면서 체결한 계약이니까 이런 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서 이놈은 그냥 유효예요. 유효.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갑과 을 사이에 또 그 생긴 내용도 시험용으로 그 판례 사안에 꽤 있어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람 폈으니까 내가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를 썼어요. 또 부부관계 충실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이렇게 썼어요. 이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건 좋죠. 다시는 바람 피지 않겠다는 내용이니까 각서 쓴 행위는 그냥 유효예요. 유효. 그 다음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이런 게 있으니까 갑이 그 손해배상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해 줬어요. 양도. 근데 요 갑이 을이 아무래도 이 건물을 이제 손해배상조로 양도받고 난 다음에 확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것 같으니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제한을 붙여놨어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붙여놨어요. 제한. 그러니까 이 사람 조금 쫀쫀하죠. 줄 때 화끈하게 준 것도 아니고 주면서 너 처분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붙여놓은 거니까 요게 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붙인 게 사회질서에 반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원래 개인들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있는 게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 내용이 그렇게 사회질서에 반해 보이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붙인 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 일련에 반하는 행위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골라서 첩계약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일단 판례 사안들은 제가 쭉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 다시 좀 그림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봤던 예로요. 자, 첩계약을 맺었어요. 첩계약을 맺고 첩계약의 대가로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뭘 해줬다? 증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니까 이거 무효이죠. 그리고 지금 첩계약에 의해서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줬어요. 그럼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요 증여계약은 건물 소유권을 증여해준 건 뭐라고 부를까요? 자, 요 용어를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요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불법 원인급여. 자, 요 불법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불법 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은 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물건 같은 걸 주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럽니다. 자, 요게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746조예요.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몇 조였죠? 이건 103조.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건 같은 걸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요 103조하고 746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어요. 늘 따라다니는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746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가면 103조 바로 밑에 746조가 나오죠. 자, 일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에, 그 다음에 줄합니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뒤쪽에 있는 게 단서예요.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하시고 이건 뜻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이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돼요. 그럼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환 청구가 되려면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 청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익을 본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그러니까 갑은 급여자고 병이 이익을 봤으니까 이 사람이 수익자예요. 근데 이 첩계약은 둘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거다. 병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거다. 둘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본문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첩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갑 쪽에서는 이 건물 준 거 다시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일단 법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하고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갑, 너는 사회질서의 반환은 행위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이 나중에 무효라는 걸 주장해서 건물을 되찾아가지고 오려고 할 때 법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거죠.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첩계약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데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첩계약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첩계약은 무효가 됐고 건물 다시 돌려받고 또 다른 사람과 첩계약 맺고 건물 돌려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불법원인 급여하고는 늘 따라다니는 내용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건 같은 걸 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병에게 넘어갑니다. 요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요건 요렇게 불러요. 자, 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첩이 누리는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남남인데 뭐 갑으로부터 매매했어요? 갑으로부터 그냥 정상적인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취득한 건 소유권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 게 맞죠. 뭘 취득한 거다? 권리. 여기는 이제 권리 취득하는 것하고 현상이 달라요. 갑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건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하고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뭐다? 이게 반사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세요. 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무효로서 아까 이거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회적 타당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제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4조. 자, 이것도 이제 유명한 사례인데요. 유명한 사례. 자, 네, 갑 노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79세예요. 79세 노인이고. 일단 찍어보세요. 이분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 갑 노인은 똑똑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갑 노인은 평소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갑 노인은 대부분 판례를 남긴 사람이고 거기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결문에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판례 사실관계하고 똑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바꿨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3억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 노인이 평생 그 농사만 짓고 어리숙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시가로 무려 1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억 원이나 된다. 그러니까 1억의 돈도 엄청 큰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을이 계약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줬어요. 중도금. 보통 그 시간적으로 좀 격차가 있죠. 계약금 주고 뭐 한 보름 뒤에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또 보름 뒤에 또 잔금 주고 이런데 계약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줬어요. 그 중도금도 많이 줬어요.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주고 중도금조로 7천만 원을 준 거예요. 7천만 원. 그럼 합계가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럼 갑 노인은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을에게 넘겨줬고 을도 이제 1억 대금을 다 갑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폭리를 취한 거예요?